효종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교과서에 꼭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북벌론. 중국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기 위해 북쪽의 청나라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효종하면 뭐 따라오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북벌론. 그렇게 하멜 일행이 남한산성에 갇혀 있는 사이 조선에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겪을 수 없던 강한 추위에 하멜 일행은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산길을 매일 왕복하면서 장작을 구해와야 했겠죠. 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하멜 일행을 챙겨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하멜 일행. 그런데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이 눈치 보고 있는 청나라 사신에게 호소하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인 1655년 3월 하멜 일행에게 꿈꾸던 탈출을 시행할 기회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또다시 방문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청나라 사신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하멜 일행 중에서 먼저 행동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등 항해사와 포수 두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을 감시하던 군사들에게 땔감을 구하러 숲에 가야 한다는 그 핑계를 대고 겨우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사신이 행차하는 길목에 몸을 숨겼죠.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저 멀리 청나라 사신이 보이자마자 항해사와 포수는 무작정 사신 앞으로 달려듭니다. 청나라 사신은요, 어떻게 했어요? 깜짝 우와, 놀랐어. 뭐야 이거?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한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항해사와 포수 모두가 깜짝 놀랄 다음 행동을 시작합니다. 네. 이 사람들 다 계획이 있어요 지금. 네.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조나단? 그러니까 뭔가 기억에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남겨야죠. 이 남겨야지.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이 나를 보고 절대 잊을 수 없게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소리 지르면서 옷을 벗어요. 정답! 진짜요? 맞아요.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막 벗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지나가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입고 있는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옷 안에 몰래 입고 있었던 네덜란드의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청나라 사신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조선 조정에 물어봅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된 조선 조정,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야, 나머지 저놈들 싹 다 숨기고 잠깐만. 너 뭐라 할 거야? 너 뭐라 할 거야? 뭐라지? 북벌 얘기해, 북벌 얘기해. 북벌 느낌 안 되잖아. 제 조선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북벌 얘기해. 제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어떻게 하지? 얘기하면 큰일 염색했다 난다니까. 할까? 어떻게 하지? 염색시켰다 해. 염색시켰다 해. 염색할까? 바로 했다 그래. 해다 일단. 일단 난 모른다 할게. 알겠지? 네가 해. 아니, 네가 북벌 하자 했잖아. 난 모른다 할게. 몰라. 네, 이게 그게 난리 지금 나지 뭐. 예. 하멜 일행이 일로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예. 어떡해. 자, 그런데요. 자, 이 하멜과 다른 동료들한테도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게 날라옵니다. 자, 어떤 소식이 날아왔을까요, 이들에게?
바로 항해사와 포수의 탈출을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죄 없는 다른 동료들마저 모조리 잡아들인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아까 사신 앞에 나타났던 두 사람 네. 막 옷을 벗고 했던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네. 두 사람의 최후는 하멜 표류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두 동료 중 항해사와 포수는 감옥에 갇혔다. 그들은 얼마 후 옥중에서 죽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요. 하멜과 동료들은요. 이 두 사람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하멜 일행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하멜 표류기 한번 보시죠. 우리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몇몇 조정 대신들과 그 밖에 다른 고관들이 합사하여 우리를 감쪽같이 없애버리도록 왕에게 강경론을 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아니 되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다 죽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조정 대신들이 효종에게 하멜 일행 살려두면 또 다른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그 전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올린 것이죠. 이 낯선 이방인 때문에 벌어진 이 초유의 사태, 조선 조정에서는 하멜 일행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무려 사흘 동안이나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회의를 벌입니다. 와. 조선의 왕 효종은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하멜 일행 모두 유배 보내라. 죽이지 않는 대신에 눈에 띄지 않는 먼 곳으로 보내라고 한 겁니다. 결국 33명의 하멜 일행은 서양인 최초로 조선에서 유배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멜 일행이 조선에 온 지 4년째 되던 해인 1656년 3월 하멜은 동료들과 함께 관군에게 이끌려 유배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멜이 도착한 곳 과연 어디였을까요? 설마 다시 제주도? 제주도 거의 뭐 그짝까지 갔는데 바로 전라도 강진입니다. 강진. 거의 당근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자,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까지 오게 된 하멜 일행, 그들의 유배 생활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겠죠. 일반 조선인도 유배를 가면 뭐 못 버티고 뭐 죽거나 맞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힘들지 않았을까? 자, 한번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옷이 다 해져서 벌거숭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맨밥에 물을 말아 소금을 쳐서 겨우 허기를 메우기 일쑤였다. 당시 하멜 일행을 담당했던 관리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하멜 일행에게 그냥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는 하멜 일행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사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추운 겨울에 땔감도 제공하지 않아서 하멜 일행은 나무를 하러 온 산을 헤집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멜 일행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도구.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아니, 그렇죠. 하멜 일행은요
산에서 구해온 땔감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절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옷이나 반찬거리를 구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하멜은요, 조선에서 자신들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고 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나라의 그 이색적인 풍습을 들려줄 때는요, 아주 한층 더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돈 벌 줄이야. 자, 하멜은요, 이렇게 번 돈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하멜 일행 중 누군가는 집을 삽니다. 와. 네? 나름의 부를 축적한 거예요. 아, 이거 드라마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재밌다. 자, 그러던 1663년 2월, 하멜과 동료들에게 새로운 명령이 내려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어떤 명령이냐면요, 바로 이 하멜 일행을 여수, 순천, 남원 세 곳으로 나누어 살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뭐지? 대체 이런 명령 왜 내렸을까요? 이제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음흠. 모여서 살고 있고 뭐 막 잘 정착했어. 근데 그러면 나중에는 더 돈을 모아서 탈출에 대한 계획을 크게 뭔가 가질 수 있겠네. 그래서 아예 그냥 쭉 떨어뜨리는 거죠. 뭐 그런 뭐 보고들도 막 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또 이때는요, 조선 팔도가 3년 연속으로 심각한 흉년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지역에서 하멜 일행 모두를 계속 감당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결국 하멜과 동료들은요, 여수에 12명, 순천에 5명, 남원에 5명, 총 22명이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22명이죠, 교수님? 아까는 22명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33명이요. 33명. 네네. 그러니까 전라도 강진에서 7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33명 중에 11명이 이제 죽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 조선 조정에 잊혀 있었던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하멜 일행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약간 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흩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게 마지막 인사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멜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강진을 떠나 새로운 지역 여수로 가게 된 하멜. 자, 과연 이 하멜의 여수 생활은 또 어땠을까요?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날에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뙤약볕 아래 세워두는가 하면 비, 우박, 눈이 오는 겨울에도 자기 앞에서 대기 자세를 하고 도열해 있게 했다. 바로 여수 지방관이 하멜 일행을 여름에나 겨울에나 덥든 춥든 신경 쓰지 않고 일부러 밖에 세워두고 대기시켰다는 거죠. 게다가 이 군사들이 이 활쏘기 연습을 하고 나면 지방관은 하멜 일행에게 그 바닥에 떨어진 화살 줍는 일을 또 매일같이 시킵니다. 이러면서 하멜 일행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칠 대로 지쳐갑니다. 당시 하멜의 심정이 어땠는지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앞날은 결국 노예나 다름없음을 새삼 뼈저리게 통감했다. 하멜 일행은 강진 7년, 여수 3년, 총 10여 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배 생활이 나아질 거란 기대는 헛된 희망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자, 결국 하멜은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일까요? 이제는 진짜 나가자. 탈출. 여기서 사는 것도 죽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죠. 맞네. 네. 지금 뭐 이판사판이다. 조선 땅에서 탈출하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자, 하멜이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계획했던 거 뭐였을까요? 일단 배가 배. 있어요. 그렇죠. 바로 배를 사는 거였습니다. 하멜은요, 여수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4명의 동료와 함께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배를 살 돈을 모두 모읍니다. 와. 자, 그런데 하멜이 배를 사서 탈출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멜은요, 돈을 모았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배를 살 수는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도망가니까 계속 그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감시 받고 있잖아요. 감시를. 그렇죠. 결국 고심 끝에 하멜 일행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뭐였을까요? 하멜 일행은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을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스며시 돈을 건네면서 배를 좀 한 척 사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배를 타고 함께 다른 섬으로 가서 목화를 좀 구해오는 게 어떨까요? 거짓말한 거예요? 아, 그렇죠. 이웃 주민은 아무 의심 없이 배를 구하러 다녔고요. 드디어 한 어부로부터 돛담배 한 척을 사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하멜 일행은요, 다른 지역에 살던 동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수에 살던 하멜 일행 5명에 순천에 있는 동료 3명까지 총 8명이 함께 탈출하기로 약속합니다. 시간은 흘러 1666년 9월 4일, 달빛조차 희미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멜과 하멜. 동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숨죽이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조심스럽게 숙소 담장을 넘은 하멜 일행은요, 드디어 바다에 정박해둔 자신들의 배에 몸을 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와. 바람도 그들을 도운 걸까요? 순풍을 만난 하멜 일행은요, 순조롭게 닷을 올리면서 열심히 노를 저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 돼. 하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 안 돼.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 돼. 제발. 하늘아, 야, 어디가? 제발. 자,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는 이 소리를 들은 하멜 일행의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요? 일단 밟아. 빨리 더 줘. 일단 빨리요. 저 아마 그때는 모타보다 빠를 거예요. 아마. 네, 자동으로 나와 힘이 그냥 줬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지구 반바퀴 가 있죠. 그 정도 힘이 나와요. 맞습니다. 하멜 일행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사적으로 노를 쳤고 또 쳤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조선에 표류한 지 13년이 넘어서야 하멜이 조선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드디어. 13년. 자, 그렇게 며칠간의 항해 끝에 8명의 하멜 일행은 드디어 일본의 한 섬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야판에. 야팡. 와. 자, 그렇다면 일본에 도착한 하멜은 꿈에 그리던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일본 몇 명이 와서 다시 가서
온 다음에 2,000명이 또 둘러싸이고 갑자기 일본식 숭늉을 또 가져와서 하멜 일행은요 난파 경위부터 조선에서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일본 측의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멜은요 무려 또 1년 동안이나 일본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와. 그럼 선생님 그 네. 조선에 지금 남은 동료들은 다 어떻게 뭐 기록이 없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아직 몇 명 있잖아요 지금. 네. 그죠? 하멜과 함께 탈출하지 못하고 조선에 남아있던 다른 동료들 역시 2년 뒤 조선을 벗어나 일본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 일본이 하멜의 동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처음 표류한 36명 중 결국 15명만이 조선을 탈출했던 것이죠. 자, 이 1년간 일본에 머물게 된 하멜. 하멜은요, 13년 동안의 조선 생활과 귀환 과정을 담은 남파 일지를 작성합니다. 아, 남파일지? 이 남파 일지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남파선 드 스페르베르호에서 생존한 선원 승무원들이 조선 왕국에서 겪은 사건과 그 나라의 풍습 및 위상을 함께 엮은 일지. 저게 다 제목이에요? 네. 와. 교수님, 근데 이게 제목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이게 이 하멜 일행이 13년 동안 조선에 머무르면서 받지 못했던 임금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이제 청구하는 그러기 위해서 집필한 글의 제목이었어요. 저 시간 동안에 이제 보상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뭐 출간이나 판매해서 돈을 벌고자 해서 작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어떻게 우리가 읽는 재밌는 책 하멜 표류기가 되었을까? 하멜이 네덜란드에 도착하기 전 이 하멜의 보고서가 먼저 네덜란드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하멜의 보고서가 출판사의 손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 구미를 당길 만한 소재다 보니까 출판사마다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을 덧붙이게 된 거죠. 하멜이 죽은 뒤에도요. 하멜 표류기는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와, 베스트셀러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에 대한 혹은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럽에 본격적으로 저렇게 상세하게 이제 소개한 최초의 기록이 하멜 표류기였고 또 굉장히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작 하멜은요. 하멜 표류기가 출판된 지 2년 후인 1670년이 되어서야 네덜란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후 하멜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알려진 건 없습니다. 평생 독신인 채로 1692년 6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 하멜 표류기를 통해 이방인의 색다른 시선으로 17세기 조선을 들여다보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비록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생존을 위한 그런 기록이었지만 그것이 당시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담아낸 역사가 되었습니다.